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마지막 이야기, 후기 르네상스 매너리즘 시대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매너리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매너리즘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매너리즘이란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어 새로운 것이 전혀 없이 지겨운 상황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미술사에서 쓰는 매너리즘은 전성기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그림 기법을 모방한 그림이란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사로 평가받는 르네상스 미술가 열전을 쓴 조르주 바사리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미술 아카데미의 최초 원장이 되었을 적 여기저기 아름다운 것을 모아 합쳐놓음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우미한 수법, 즉 마니에라를 만든다는 말을 한 것에서 이 매너리즘의 기원이 있습니다. 즉 미술사 쪽 매너리즘, 마니에라는 미술에서 모방해야 할 훌륭한 수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 거장들의 훌륭한 요소를 합성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너리즘은 17세기 비평가들에 의해 전성기 르네상스에 비해 퇴보한 미술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세기 초 미술사학자 아놀드 하우저에 의해 재평가되어 매너리즘은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한 미술사조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대표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매너리즘 시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맨 먼저 본명은 프란체스코 마리아 마졸라지만 파르마란 도시에서 태어났기에 파르미 자니노란 별명으로 불린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선 구도가 불안정하여 인물들이 지나치게 왼쪽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관찰하면 인체 비례가 비현실적인 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성모 마리아의 목뿐만 아니라 키도 얼굴에 비해 상당히 길쭉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건 아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연체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흐느적 비례가 아기의 비례가 아닙니다. 또 아기 예수는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너무 불안하게 놓여 있어 곧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감상자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이상한데요. 오른쪽 뒤에 있는 예언자는 그렇게 뒤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엄청나게 작게 표현되어 성모 마리아의 무릎만큼의 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뒤의 기둥은 옆에 예언자에 비해 어마어마한 높이로 비현실적으로 솟아있어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제 역시 모호합니다. 성 모자를 그렸다는 것은 알겠는데 오른쪽 뒤의 사람은 누구이며 여기가 어디고 왼쪽 인물들은 왜 그려져 있는 것인지 알아차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그림은 전성기 르네상스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로소 피오렌티노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딱 봐도 전성기 르네상스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천천히 이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구도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의 중앙은 꽉 찬 느낌을, 주변부는 조금 비어있는 느낌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오히려 중앙은 비어있고 주변 쪽에 인물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원형으로 사람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구도는 매너리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옷을 보면 명암이 점진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마치 칼로 벨 듯한 날카로운 색채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 역시 감상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의 얼굴 역시도 특이한데요. 예수의 얼굴은 아무리 뒤로 고개를 젖혔다 해도 르네상스에 비해 너무 대충 물감으로 쓱쓱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흘려 그린 그림은 매너리즘 시대부터 등장한 특징적인 기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익숙한 그림이실 수도 있는데요. 브론치노의 비너스, 큐피트, 어리석음과 세월이란 작품입니다. 이 그림 속의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그려졌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여인은 바로 비너스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큐피트입니다. 반면 왼쪽에서 머리를 감싸고 절규하며 슬퍼하는 노파가 보입니다. 이 노파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피트 주변에 있는 이 괴기스러운 소녀는 한 손은 짐승의 발, 또 다른 한 손은 벌집을 들고 있어 사랑이 달콤할 수 있으나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녀의 두 손을 자세히 보면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며 하반신은 이렇게 뱀입니다. 이렇게 좌우가 바뀐 손과 예상을 빗나간 뱀의 하반신은 사랑의 기만을 상징합니다. 또한 비너스의 발 아래 위치한 가면 역시 사랑의 기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위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는 시간의 신 크노소스로 사랑에 빠졌을 때 시간이 멈추거나 너무 빠르게 가는 등의 시간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의 신 크노소스는 오른팔로 휘장을 걷어내려고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되는 사랑의 진실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의 요소를 총합해보면 이 그림은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간략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감상하실 작품은 베네치아 출신의 틴토레토의 작품입니다. 대체적으로 베네치아 화가들은 아름다운 색감으로 그림을 그렸으나 틴토레토의 이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카톨릭 교도들이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역임하다 죽은 성 마르코의 유해를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옮겨오기 위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묘구를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파헤쳐진 묘굴은 전혀 다른 사람의 묘로 이렇게 엉뚱한 사람의 시신을 묘에서 꺼내자 성 마르코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물들 하나하나가 매우 극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틴토레토는 이렇게 극적인 연출을 위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빛과 어둠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베네치아 회화의 아름다운 색채감을 기상해서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매너리즘 화가는 그리스 크레타 섬 출신의 화가 엘 그레코입니다. 엘 그레코는 그리스 출신이나 스페인으로 건너가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엘 그레코의 본명은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라는 긴 이름인데요. 스페인 사람들을 그를 그냥 그리스 사람이라는 의미의 엘 그레코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리스는 안타깝게도 중세 이후 크게 새로운 미술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엘 그레코는 미술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베너리즘 사조를 동참해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 및 예 이야기들을 극적이고 감동적이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비해 비교적 매너리즘 사조에 대해 관대했던 스페인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마음껏 펼치며 활동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미술관에 가셔서 어떤 그림의 명암이 짙고 날카로우며 뭔가 푸르스름하고 그림 속 인물의 얼굴이 수척하다면 아마도 그 그림의 작가가 엘 그레코일 확률은 10중 8구일 것입니다. 한편 엘 그레코의 그림에는 종종 한쪽으로 치우치는 구도나 길쭉한 인체 비례 등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앞서 함께 알아본 파르미자니노와 틴토레토의 영향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는 이렇게 치우친 구도나 길쭉한 인체의 표현, 그리고 짙은 명암과 수척한 얼굴 등의 엘 그레코 그림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바로크로 넘어가기 전 그려진 엘 그레코의 명작 요한계시록의 5번째 봉인의 개봉입니다.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된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로 어린 양이 성 요한을 불러 7개의 봉인을 부는데 그중 5번째 봉인을 불 때 성경에 묘사된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미술사 전체를 봐도 이렇게 극적이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압도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그림은 피카소에게도 영향을 주어 자신의 대표작이자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도 유명한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릴 때 엘 그레코의 이 그림 요한계시록의 5번째 봉인의 개봉을 참고해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감상한 작품을 바탕으로 매너리즘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과장된 인체의 비례, 공간의 불연속적 확장,
급격한 색채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 불안정한 구도, 난해하고 모호한 주제가 그 특징입니다. 즉, 르네상스 시대 예술의 특징과 정반대입니다. 이에 이러한 비전통적 특징들 때문에 많은 미술사학자들과 비평가들은 이 시대가 르네상스 마지막에 등장한 허접한 이류 화가들로만 채워진 창의성과 예술성이 결여된 시기라고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부터 매너리즘 시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미술사학자들과 비평가들은 매너리즘 시대 예술에 대해 정형화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시도와 이 시기의 미술이 가졌던 극적 긴장감, 즉 감성과 감각을 중시하는 경향이 바로 다음 시대인 바로코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후 낭만주의,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현대 미술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서양 미술사로 유명한 에르스트 곰브리치 역시 그의 책에서 매너리즘의 미술사가들을 최초의 현대적인 미술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너리즘 시대의 미술가들이나 오늘날 현대 미술가들 모두 인습을 피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기 르네상스인 매너리즘 시대의 대표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북구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